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이혼녀이고 유튜브에서 독서 채널을 운영 중인 여자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녀라고 먼저 밝힌 것은 굴레가 될 줄 알았던 이혼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기에 혹시나 이전에 저처럼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살고 계신 주부님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혼 전에 저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자 책만 붙들고 사는 방관자였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일찍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저와 제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저로서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벗어나시라고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힘든 분들이 용기가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무실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영업직인 사람이라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다니기 시작하고 3개월쯤부터 봤는데 언제부턴가 사무실에 들리며 제게 초콜릿이며 사탕, 꽃 한 송이처럼 작은 것들이지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게끔 선물을 주더군요. 싫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며 서글거리며 웃는 얼굴도 호감형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특히나 눈매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자는 다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엄마와 저를 때리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꼭 닮아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때려부수는 오빠 밑에서 자라 제대로 기도 못 피고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기집애가 대학에는 가서 뭐 하냐며 대학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던 엄마를 원망해봤지만 엄마도 삶이 고달파 저에게 같이 신경 쓸 수 없었던 거라 억지로 이해하며 취업을 나갔거든요. 취업을 위해 고3 때 직업 학교를 지원하게 해달라는 제 말에 담임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불쌍해질까봐 울 수가 없더라고요. 성적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 성적으로 지방 국립대 정도는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만류하셨던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죠. 잘 웃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의 문제로 괴롭던 제가 빠진 건 책이었습니다. 그 속엔 제가 원하는 삶이 다 들어있었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리면 돈도 안 들기도 했고요. 책 보는 얼굴이 꼴보기 싫다며 제가 빌린 책들을 오빠가 다 찢어 놓았을 땐 물어줘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책을 보긴 했었죠. 도시락을 싸들고 혼자 앉아 책을 보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라며 말을 걸던 남자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는 그게 그저 꼬여내는 말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적이 언제였나 싶었고 누구라도 좋을 만큼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짜잘한 선물을 주기만 하던 그 남자가 한번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묻는 말에 덥석 네, 먹어요. 라고 대답해버렸죠. 그때는 참 저에게 헌신적이고 잘했습니다. 퇴근하는 제가 다리가 아플까 사무실 건물 앞에서 편한 신발을 들고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녁마다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어디 야경이 좋다며 보여주고 싶다며 데리고 갔습니다. 회사 소유의 작은 경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가 저에게 절절매며 다 들어주니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릴 만큼 말이죠. 그렇게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날들이 잦아지던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몸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심한 구역감과 울렁거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심하게 체한 것 같아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근처 내과로 향했더니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냐며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임신이라니. 내 나이가 이제 21살인데 라며 혼돈스럽더군요. 산부인과는 혼자 가는 게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던 남자는 임신 확실해? 라며
전과는 다르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저의 행복은 깨지고 현실이 다시 다가오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 전화를 끝으로 저와 그 남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을 오고 가는 그 사람을 애써 외면할 뿐이었죠. 저는 병원에도 못 가고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죠. 그런 저의 변화를 알아채신 팀장님께서 화장실로 부르시더군요. 칸칸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더니 대리매 김대리예야? 하시며 물으시는데 대답도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팀장님과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주수를 확인하니 16주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렁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자니 죽고 싶던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병원에서 나와 그 남자를 부르셨습니다. 너 내가 어린애 데리고 장난칠 거면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소문이 안 좋아서 내가 경고했잖아. 얘 16주래. 그것도 쌍둥이. 어쩔 거야? 그러고도 우리 사무실을 드나들어? 너 회사 잘리고 싶니? 해결해. 해결 못하면 넌 우리랑 거래 끊기고 너희 회사에도 얘기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시며 윽박 지르시더군요. 팀장님이 계실 때 남자는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가시고 나니 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수술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나 지금 봐봐. 라며 절 원망하더군요. 그런 남자라도 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소리와 함께 꼬물거리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말았거든요. 내 뱃속에 생명체가 살아있는데 감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 이 애들 포기 못해요. 심장이 뛰어요. 쿵쾅쿵쾅.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뛰어요. 오빠, 제발. 이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 팀장한테 잘 해결됐다고 하고 사표 써. 내가 수술비 마련해 줄 테니까 수술하고. 알았어? 라며 가버리더군요. 한참을 울다가 들어간 저를 보고 팀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니 남자가 일하는 거래처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시더니 우리 어디 좀 가자 하시며 절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도착해보니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였죠. 사장실로 들어가니 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팀장님 뒤에 숨어 겨우 발걸음을 떼어 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실은 얘가 내 아들이야, 송 팀장. 아가씨, 우리 애가 미안하게 됐어요. 저도 놀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닐 거야.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아주 싫진 않더라고. 남녀가 싸우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마음 풀고 나랑 이야기합시다. 송 팀장, 거래 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 라며 사람 좋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사장님 덕에 약간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저희 회사 사장님 따님이신데 실질적인 업무는 다 보시는지라 아마도 그쪽에서 겁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팀장님 덕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시집을 간들 아무 관심이 없던 친정 식구들은 그저 결혼식에 참석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며 모아놓은 2천만 원으로 혼수도 겨우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예뻐하시는 척이라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어디 여자애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임신한 걸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시집을 오니? 아주 호구 잡고 이거다 싶었겠지. 이래서 내가 없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니까. 순진한 우리 아들 제대로 꽃도 못 펴보고 이렇게 발목 잡혀서 어쩌니? 라며 신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앞날에 가시밭길이 환했지만 그저 아이들만 무사히 낳을 수 있다면 저는 어째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엄마 아빠도 예뻐하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들은 그런 서름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제 임신을 핑계로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1박 하는 걸로 넘어가자 해서 그러자 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은 외박을 하고 술이 덜 깬 채로 아침이 돼서야 왔더군요.
휘청거리는 몸을 부축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버님 댁을 비롯해 고모님 식구들까지 대가족이 모여 앉아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시아버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잘 맞추고 살아보자. 그래도 손이 귀한 집인데 임신부터 했으니 경사 아니냐? 게다가 쌍둥이란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대단하지? 라고 하시며 절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웃어주지 않으시더군요. 단 한 사람, 손이 시누이만 앞으로 쟤랑 어떻게 살려고 이런 사고를 쳤어. 쟤 앞으로 사고 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신혼집으로 돌아가 짐을 풀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겨우 제 둥지가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아기들이랑 행복하자. 고 다짐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는 매일 저는 책만 읽었습니다. 아기 육아에 관한 책들과 그동안 좋아하던 소설들과 시집들을 쌓아놓고 읽었습니다. 혼자서 차근차근 아이들을 낳을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엔 다 책만 읽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갔습니다. 저와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제가 뭘 준비하고 돈을 얼마큼 쓰고 다니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뱃속의 아이들 중 첫째가 딸이래요. 그래도 아이들은 당신의 눈매를 닮는 게 예쁘겠죠? 우리 함께 보러 갔던 밤하늘처럼 짙은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예정일이 다 되어갈 때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집에 좀 있으면 안 돼요? 예정일 다 되어가요. 아무리 수술이어도 혹시 몰라서요. 라고 말하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택시를 타던 뛰어가던 너 마음대로 해. 애들 태어나고 친자 확인부터 할 거야. 그러고 혼인신고 하든지 할 거니까 너 혹시나 내 애들 아니면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리더군요.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라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 자식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니 그 울분은 감당하기가 힘들더군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태로운 목소리로 왜 부잣집에 시집갔으면 엄마한테 돈이나 좀 해주지. 연락도 없다가 무슨 일이냐? 애 낳았어? 라고 묻기에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맞고 자랐고 오빠도 저렇게 된 거고 아빠도 술 주정뱅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새끼들까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알아? 죽어도 연락하지 마. 라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려 앉아 소리도 못 내고 끄끄거리며 울고는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데 배가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당김과 뭉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겨우 가다듬고 산모 교실에서 배운 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죠. 미리 싸둔 산모 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까지 겨우 내려가 구급차를 기다려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긴급 수술로 아이들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가슴에 안기는 순간 어찌나 작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천사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오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고생했다며 아기들을 반가워하시더군요. 초산인데도 대처를 너무 잘해줬다며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잘했나 봐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 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벌써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날이 되어서야 나타나더니 몸조리는 엄마가 아줌마 보내신다더라. 아주 호강에 겨워 죽겠지. 애들이 날 닮았다나 뭐라나. 엄마가 아주 신나셨더만. 다 내 덕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 라며 보조 침대에 덜렁 눕더니 코를 골더군요. 아마도 손주를 본 시어머니가 남편과 너무 닮은 모습에 남편에게 가보라고 권했을 겁니다. 아기를 보러 매일 와서는 어쩜 우리 형아기 때랑 둘 다 똑같니? 남녀 쌍둥이가 이렇게 닮기도 해?
어머, 완전 내 새끼들이더라. 라며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들 이름을 장명서에서 지어오시고 남편을 앞세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등본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온전히 우리 집 식구다. 생활비도 올려줄 테니 궁상 떨지 말고 우리 손주들 좋은 거 먹여라. 치장하고 그러는 거에 돈 쓰지 말고 라고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듯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유하게 자랄 수 있게 됐으니 전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살림을 해주러 오시는 이모님도 좋았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음식도 해주시고 집안일에 다시 손 안 가게 살림도 잘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쌍둥이들 보는 게 힘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도와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아이들 낮잠 잘 때 책도 볼 수 있었고요. 남편이 안 들어오고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돌부처도 제 자식 보면 돌아앉는다는 어른들 말이 맞는 건지 오며 가며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안아주기도 하더군요.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도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 두 돌을 앞둔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우 씨 와이프 되시죠? 저 좀 만나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라며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말하고 끊더군요. 여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연락이 오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염려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요란한 화장의 여자가 절 보고 아는 체를 하더군요. 그래서 자리에 가 앉자마자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웃더군요. 나 형우 씨가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도 찾아와서 울더라고. 나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나랑 계속 지냈어요.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가끔 집에 다녀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 인간이 또 다른 여자가 생겼네. 알고 있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그래서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요. 그런 문제라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 그래도 와이프인데 고소를 하든 그 여자 머리채를 잡던 해야지 이렇게 당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와이프요? 저는 애들 엄마로 살고 있지 그 사람 와이프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 만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마 이혼은 못할 거예요. 전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서요. 라며 그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나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움과 치욕감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엄마! 하고 부르며 뒤뚱뒤뚱 뛰어와 제게 안기는 이 아이들이 있는 집이 제가 있을 곳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이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바깥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까지 부끄러움과 치욕감은 아이들을 지키는데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얼른 떨쳐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사랑에 관한 시집을 3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제 마음을 달래고 마치 그 글귀 속의 사랑을 제가 하고 있는 듯 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버텨지더군요. 그 일이 있고 다다음 날쯤 남편이 아침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절 부르더군요. 그 여자 만났다며? 너 대단하다. 걔가 성질 장난 아닌데 너 할 얘기 다 하고 왔다며? 아무튼 잘했어. 걔랑 완전 끝냈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걔가 뭐 다른 여자 생겼다고 했다며? 아니니까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라며 제 쪽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혹시나 이모님이 들으실까 살펴가며 이야기하는 남편이 참 밉더군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을 제게서 빼앗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괜히 노인네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누나도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니네 오빠가 찾아와서 돈 좀 줬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돈이요? 얼마나요? 왜 줘요? 라며 놀라서 묻자, 야, 회사로 와가지고 돈 500만 원만 해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다음엔 안 줄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해. 라며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더군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남편한테 돈 받아갔어?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나 시집 올 때 뭐 해줬다고 돈을 받아가? 라며 따지자, 기집애가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 가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야, 오빠가 어려우면 너가 먼저 돈 좀 쥐어줘야지. 먼저 찾아가게 만들어 놓고 왜 가져가냐고? 자격? 너 미쳤냐?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시는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 마. 너 같은 새끼한테 줄 돈 없어.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더 좋은 거 입히고 먹일 거야.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맞고 울었던 그 애 같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연락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라고 이를 악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에 쪼그리고 앉아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딸아이가 인형을 들고 절 찾아와 안겼습니다. 엄마 여기 숨었어. 내가 찾았다. 라며 혀 짧은 소리로 말하며 웃는데 다 상관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고 둥개둥개 해주고 있는데 아들도 달려와 나도 라며 다리에 매달려 두 아이를 안고는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보다 4배가 넘는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었고 아이들 옷과 먹거리는 제가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백화점에서 해결할 수 있어졌으니까요. 안락한 집에 장난감이며 교구며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예뻐하시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거면 눈치도 안 보고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영리하고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가정학습 선생님을 주 2회 모셔서 집에서 수업을 받으며 하다가 5살이 되어서는 근처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시더니 제 옷을 잔뜩 골라주셨습니다. 이제 애들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려면 너도 좀 꾸며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가면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알지. 안 그래도 젊은 엄마라 주변보다 눈에 띌 텐데 애들 창피하지 않게 하고 다녀라. 라는 말도 빼놓지 않으시면서요. 명품 가방까지 2개 골라주시며 중요한 자리에 메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와 제 옷들과 비교해보니 그동안 입던 옷들이 엄청 후지고 초라해 보이긴 하더군요. 아이들이 창피하기도 하겠다라며 기분 좋게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랑 쇼핑했다며? 그거야? 좋은 것도 샀네.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배워라. 옷만 좋으면 뭐하냐? 생긴 게 촌스러워서. 처음 만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더해. 나이도 어린애가 쓸데없이 책만 보지 말고 거울도 좀 봐. 라며 말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옷만 치웠습니다.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니 정말 2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얼굴을 한 제가 서 있더군요. 화장은 해본 적도 없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뭘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이런 제 겉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던지라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화장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앞뒤 다자르고 이야기했는데 신우이는 엄마가 백화점에 데려간다더니 한 소리 하셨어?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이따가 기초적인 걸로 사서 집으로 갈게. 자연스러운 게 좋지? 라며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녁에 한아름 화장품을 사들고 집으로 오신 신우이는 여러 여자 연예인 사진을 펼쳐놓으시더니 어떤 스타일이 좋니? 머리는 미용실 가야 하고 화장 기초라도 배우고 내일 연습해. 라며 하나하나 화장품의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여자 형제가 없잖아. 너무 재미있다. 라며 웃으시더군요. 거울을 보니 아까의 저보다 훨씬 괜찮은 제가 되어 있더군요. 내친 김에 그 다음날 미용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느새 그럴싸한 여자로 보이더군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라며 비웃더니 본인 방으로 가 자더군요.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화장을 했고 옷도 머리도 배워본 대로 매만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천사 같아 라며 좋아하더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니 더 열심히 잡지도 보고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새 엄마들 사이에선 세련된 엄마가 되어 있더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노력이 성공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고 아이들과 더 잘 놀아줬습니다. 하루는 잠이 안 온다며 술이나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상을 봐주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너는 진작에 좀 그렇게 꾸미지. 왜 그렇게 진상을 부렸냐? 라며 실실 웃더군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애들만 좋은 줄 아냐? 나도 좋다. 집에 오는 맛이 이제 좀 생기네.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제 손을 은근히 잡더군요. 그런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징그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빛이며 손길이 거북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서둘러 주말에 갈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내일 아침 밥이 좋아요? 라며 자리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는 것 같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잔뜩 긴장하던 저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는 낌새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매일 들어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더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며 신나는 게 느껴져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만 돌보는 서류상의 부부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여운 꼬맹이였던 아이들은 어느새 사춘기가 찾아온 소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사랑하는 엄마라며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주었죠. 그러다 제 삶의 낙이자 탈출구를 찾은 건 아이들이 중1이 되고 저는 3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딸아이가 핸드폰으로 화장하는 법이며 옷 입는 법을 찍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하더군요.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괜한 것에 시간을 뺏길까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보니 재미로 하는 거라며 안심시키더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 2주에 한 번만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도 책 좋아하니까 책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 올리면 어때? 엄마 책 진짜 많이 알잖아. 라고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 영상을 찍고 무작정 올려봤습니다. 그때는 전문적인 장비도 없어 말소리도 좋지 않았고 카메라 구도도 엉망인 채였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2편 정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관련 책과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마이크도 사고 조명도 사고 삼각대도 사서 점차 영상의 질이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20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쯤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천천히 늘더니 1년쯤 지나자 채널에서 나는 수익이 아버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만큼 되더군요. 엄마의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너무 고상하고 우아해 보여 엄마. 내 친구들도 엄마 진짜 똑똑하고 멋지대. 라며 치켜 세워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딱히 쓸 데가 없어 방송 장비나 책을 사는 것 빼고는 모조리 저축을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에게 들었는지 괜한 짓 하면서 얼굴 팔지 마라.
동네 창피해진다 라며 말하더니 책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네 라며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무엇보다도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제가 한 거니까요. 제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야구 광인 아들이 거실 TV로 야구 중계를 보다가 어?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딸은 엄마! 하며 부르고요. 간식을 준비하던 저는 놀라 가보니 TV 화면에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며 즐거워하는 남편이 잡혀있더군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말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아이가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저는 어? 라고 물었더니 사실 우리 아빠랑 여행 갈 때 가끔 저 아줌마도 왔었어. 다른 아줌마들도 오고 아빠 친구라면서 우리 숙소에다 두고 둘이만 나갔다 오고 우리 재우고 둘이 술 마시고 그랬어. 엄마가 싫어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아빠 바람 피우는 거잖아. 라며 울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없어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던 아들은 난 엄마랑 살 거야.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야. 라며 절 안아주더군요.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그런 건 꿈도 꾸지 말아라. 애들도 다신 볼 생각 하지 마라. 라며 불편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그간 저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애들이 아빠랑 살기 싫대요. 이제는 바람이라는 것도 다 알아서 아이들이 아빠 싫다고 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다른 건 안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지낼 집하고 양육권만 저 주세요. 그럼 위자료나 양육비도 안 바라겠습니다.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찾아와 아이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랑은 같이 안 살아도 돼. 할미랑 살자. 응? 이라며 아이들을 조르셨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할머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요. 멀리 이사 안 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라고 하고는 학교로 향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갈 때마다 그가 돈 좀 번다고 이제 무서울 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들은 안 된다. 라며 눈을 흘기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없는 새에 들어와 잘못했다. 내가 미쳤나 봐. 나 한 번만 봐주라. 진짜 이제 다시는 다른 여자 안 만날게. 야, 너는 나 거들떠도 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야. 화 좀 풀어라. 노인네 나 회사에서 내쫓는다고 난리야. 라며 빌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부부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요? 단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상처받았기에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어진 거예요. 이혼해요. 크게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라며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과 친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더군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포기가 빠를 거라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증거도 너무 명확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계셔주시던 이모님의 증언으로 저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하였고 남편 측은 항소하였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과 남편 명의인 재산을 일부 분할받으며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아이당 70만 원씩 140만 원으로 측정되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은 내놓고 이모님께는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다며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애기 엄마 그동안 잘 참았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해. 잘 살아. 애들이랑 이라며 안아주시더군요. 그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의 서름이 모두 눈물이 되어 터져나오는 것 같더군요. 학교와 멀지 않은 곳으로 집을 줄여 이사를 하고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물론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고요. 요즘은 들어오는 광고들 때문에 제법 수입이 좋아졌어요.
카페에서 정기적인 독서 클럽 활동도 하며 전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 결정을 놓고 한참 고민 중이랍니다. 전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밥만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시아버지 눈밖에나 회사에서 쫓겨나 혼자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시누이가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가끔 저희 카페에 오시거든요. 요즘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보고 부딪혀 봤더라면 아이들에게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절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돌본다고 아이들이 진짜 행복했을까?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답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처럼 답답하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를 위해 그 틀을 깨고 나오시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가 진짜로 행복하게 웃어서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을 더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